사람들은 내 남편 강준호를 설명할 때 늘 같은 단어를 썼다. 성실하다, 반듯하다, 가정적이다. 그 단어들은 인터뷰 기사 속에서도 반복되었고, 방송 대본을 벗어난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마치 강준호를 설명하는 공식처럼. 그는 연예인이었지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불안정하거나 제멋대로인 사람과는 거리가 멀었다. 스케줄이 많아도 약속 시간을 어기는 법이 없었고, 현장에서 스태프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도 없었다. 오히려 그는 늘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정리하는 쪽에 가까웠고, 그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집에서도 강준호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신발을 벗을 때는 늘 같은 방향으로 정리했고, 아이가 잠들어 있으면 TV 볼륨을 무의식적으로 낮췄다. 그런 사소한 습관들 때문에 나는 그를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안정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었다. 결혼이란 결국 이런 반복되는 일상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바쁘다고 말할 때, 스케줄이 자기 바뀌었다고 말할 때, 연락이 늦어질 때, 나는 그 모든 상황을 그의 직업과 연결지었다. 연예인이니까 촬영이 길어질 수 있고, 갑작스러운 회의가 생길 수 있고,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 그 설명은 너무도 합리적이었고, 나는 그 합리성 뒤에 숨어있는 아주 작은 불균형을 애써 보지 않으려 했다. 이상함은 대개 설명할 수 없는 상태로 시작된다. 분명히 무언가 달라졌다는 느낌은 드는데, 그것을 정확한 문장으로 바꾸려 하면 손에 잡히지 않는 상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감각을 기분 탓이라고 부르며 지나친다. 나 역시 그랬다. 어느 날부터인가 강준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욕실로 향했다. 예전에는 아이를 먼저 안아올리던 사람이었고, 오늘 뭐 했어? 라는 질문을 습관처럼 던지던 사람이었지만, 어느 시기부터 그는 외투를 벗는 것도 잊은 채 샤워기를 틀었다. 물소리 뒤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늘 같았다. 오늘 좀 피곤해서. 그 말 자체가 이상했던 건 아니다. 문제는 그 말이 너무 규칙적으로 반복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마치 준비된 대사처럼. 하루는 강준호가 벗어놓은 셔츠를 세탁기에 넣다가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향을 맡았다. 우리 집에서 쓰는 비누나 세제의 향과는 전혀 달랐고, 그렇다고 낯설 정도로 강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누군가의 채취와 섞인 향수에 가까웠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잠시 셔츠를 바라봤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별거 아닐 거야. 촬영장에 여자 스태프도 많고 분장실도 같이 쓰잖아. 그 설명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나는 그 향을 잊지 못했다. 사람은 믿고 싶은 것을 믿기 위해 생각보다 많은 증거를 스스로 삭제한다. 나 역시 그랬다. 남편이 늦게 귀가하는 날이 늘어나도, 주말에 갑작스러운 일정이 생겨도 나는 그것을 문제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먼저 그의 변호인이 되었다. 요즘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래. 이 시기엔 다들 예민해져. 준호도 힘들 거야. 이런 말들은 내가 남들에게 한 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전화 한 통이 그 방패에 금을 냈다. 그의 매니저였다. 평소에도 몇 번 통화한 적 있는 사람이었기에 낯설지는 않았다. 형수님, 오늘 행사 취소된 건 알고 계시죠? 나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남편은 오늘 지방 행사가 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무슨 행사요? 내가 되묻자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다. 아,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죄송합니다. 그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 통화는 몇 초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속에서는 아주 길게 남았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확신 없는 의심은 언제나 의심하는 사람만을 초라하게 만든다. 대신 나는 아주 작은 행동을 했다. 서랍에서 노트를 하나 꺼내 날짜를 적었다. 그날 있었던 일을 감정 없이 사실만 기록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이것이 불륜을 파헤치는 시작이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하기 위한 기록이라고 믿고 있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남편 강준호와 오랜 시간 함께 일해온 업계 선배였고, 그는 스스로를 형 같은 존재라고 소개했다. 그의 이름은 최민석이었다. 형수님,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최민석의 말투는 정중했고 표정에는 걱정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 마주 앉았고 그는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말을 꺼냈다. 요즘 준호가 많이 힘들어해요. 형수님도 아시잖아요. 이 업계가 얼마나 스트레스 많은지. 그는 남편의 어려움을 하나씩 나열했다. 스케줄 압박, 이미지 관리, 사람들의 기대. 그의 말은 모두 사실처럼 들렸고 그래서 더 이상했다. 왜 이 이야기를 굳이 나에게 하는 걸까? 형수님이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가정도 훨씬 안정될 거예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묻지 말아달라. 더 보지 말아달라. 나는 최민석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뭘 이해해야 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연예인들은 원래 외로워요.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혼자인 경우가 많고요. 그 순간 내 마음 한쪽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이 사람은 나를 보호하러 온 게 아니었다. 이 사람은 어떤 선을 넘지 않게 하기 위해 미리 와서 나를 눌러두고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다. 이 집 밖 어딘가에서 남편과 어떤 여자, 그리고 최민석이 얽힌 이야기가 나만 모르는 채로 이미 꽤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는 걸. 처음엔 나 스스로도 이 변화가 두려웠다. 나는 원래 사람을 의심하며 사는 성격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행동을 해석하는데 시간을 쓰는 쪽도 아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나는 남편의 말과 행동을 느낌이 아니라 구조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가 언제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반복되는지, 그리고 그 말 뒤에 항상 따라붙는 설명이 무엇인지까지. 예를 들어, 그는 조율 중이라는 말을 유독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다. 확정되지 않은 일정, 취소될 수도 있는 행사, 아직 말할 수 없는 미팅.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 사실을 인식하고 나서야 깨달았다. 이 말들은 상황 설명이 아니라 질문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라는 것을. 어느 날 저녁 그는 식탁에 앉아 별일 아니라는 듯 말했다. 다음 주에 해외 쪽에 하나 잡힐 수도 있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다. 확정이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직 조율 중이야. 말 바뀔 수도 있어. 그 대답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도 내 머릿속에서 메모처럼 정리되었다. 해외 조율 미확정.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나는 혼자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우연히 이설인의 SNS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전에는 그저 연예인 중 한 명으로 스쳐 지나갔던 계정이었다. 그런데 그날 올라온 글에는 영어 해시태그가 유독 많았고 곧 떠날지도라는 문장이 덧붙어 있었다. 나는 그 글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이게 우연이 아니라면? 그가 다시 나를 찾아온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최민석, 남편 강준호의 업계 선배이자 스스로를 형이라 부르던 그 사람. 그는 마치 타이밍을 계산한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연락을 해왔다. 형수님, 요즘 괜찮으세요? 그 질문에는 진짜 걱정과 가짜 걱정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 나는 그가 왜 연락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약속을 잡았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그는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낮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형수님, 요즘 준호가 많이 예민해요. 일도 일인데 가정 문제도 겹치고. 그는 마치 중재자처럼 행동했다.
남편의 입장도 이해해달라. 업계 특성상 오해받기 쉬운 상황이 많다. 괜히 혼자서 마음 키우지 말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일이 있나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에이, 그럴 리가요. 형수님이 제일 잘 아시는데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이 사람은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게 설계된 역할이라는 걸. 그는 계속해서 이미지, 아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반복했다. 그 단어들은 모두 나를 위한 것처럼 들렸지만 실은 남편 강준호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였다. 나는 그 방패 뒤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남편의 태도는 점점 달라졌다. 이전처럼 미묘하게 회피하는 단계가 아니라 노골적으로 나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너 요즘 나 감시하는 것 같아. 왜 그렇게 집착해? 그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심지어 아이가 없는 자리에서는 더 노골적이었다. 내가 무언가를 묻기만 하면 그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진짜 피곤하다. 너랑 있으면 그 말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다. 책임을 뒤집는 선언이었다. 어느 날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 요즘 나한테 너무 공격적이야. 그는 소파에 기대앉아 나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질문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었다. 그는 사과할 생각이 없었고 설명할 생각도 없었다. 오히려 내가 무너져 주기를 바라는 눈빛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화장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던 사람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 사람은 들켰다. 아직 증거는 없지만 그의 태도는 이미 자백에 가까웠다. 그 이후로 그들은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동시에 더 대담해졌다. 연락은 줄었지만 만남은 더 정교해지면서 일정은 더 불분명해졌고 변명 같은 설명은 더 장황해졌다. 그 모든 변화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모든 흔적이 나를 피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집에 휴대폰을 두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는 곧바로 삭제되었다. 매니저를 통한 전달, 제3의 인물을 통한 조율, 구두지시만 남는 구조. 마치 누군가 옆에서 계속 이렇게 하면 남는다. 이건 위험하다라고 코치해주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 코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상태를 불안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단어는 너무 감정적이었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는 맞지 않았다.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은 불안이 아니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반복되며 만들어내는 압박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압박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남편이 조율 중이라고 말한 해외 일정은 결국 취소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취소 소식은 언제나 너무 늦게 그리고 늘 비슷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이미 하루가 지나버린 뒤 이미 물어볼 수 없는 시점에서. 그날 밤 나는 혼자 식탁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날짜 옆에 적힌 메모들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패턴이었다. 3월 12일 해외 일정 가능성 언급, 3월 14일 조율 실패, 3월 15일 이설인 SNS, 동일 지역 암시 게시물. 나는 그 이름을 처음으로 노트에 적었다. 이설인. 이름을 적는 순간 막연했던 의심은 현실이 되었다. 사람은 이름을 붙이는 순간부터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된다. 나는 그 이설인이라는 이름을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나는 충동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다. 남편은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미 의심이 과한 아내,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으로 분류해 두었고 그 인식은 최민석을 통해 주변에도 은근히 퍼지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의 얼굴을 유지했다. 이번 주말엔 집에 있어? 가 아무렇지 않게 묻자 강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미팅 하나 있어. 민석 형이랑. 그 이름이 나오자 내 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었다. 최민석, 늘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는 이름. 강준호의 말을 정리해주고 변명을 세련되게 포장해주며 내가 질문을 던지기 직전에 미리 찾아와 분위기를 흐리는 사람.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잘 다녀와. 그날 밤 나는 이설인의 오래된 인터뷰를 찾아 읽었다. 난했던 연습생 시절, 가족 이야기, 팬들에 대한 감사, 기사마다 반복되는 문장은 거의 동일했다. 진심, 성실, 사람 냄새. 나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생각했다. 나의 남편, 강준호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걸. 결정적인 장면은 우연처럼 찾아왔다. 그러나 나는 그 우연이 오기까지 이미 너무 많은 필연을 지나왔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녹음 스튜디오 미팅이 있다며 외출한 날이었다. 그는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썼고 외투를 입기 전 거울 앞에 서서 한참 얼굴을 들여다봤다. 나는 그 모습을 그저 조용히 지켜봤다. 오늘 늦어? 나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도 그가 나간 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외투를 걸쳤다. 목적지는 분명하지 않았지만 나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몇 번의 신호를 지나 나는 남편이 말한 스튜디오 근처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는 보았다. 이설인을. 사진 속에서 보던 얼굴보다 훨씬 현실적인 사람. 웃고 있었고 누군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누군가는 남편 강준호였다. 둘의 거리는 가까웠고 그 거리에는 설명이 필요 없는 친밀함이 있었다. 나는 차 안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눈물 따위 나오지 않았다. 그 대신 아주 또렷한 생각 하나가 떠올랐다. 이제는 확실하다.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애매하게 피하지도 모호한 설명으로 넘기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정면으로 나왔다. 서윤아, 너 요즘 너무 이상해. 그는 어느 저녁 갑자기 그렇게 말했다. 내가 뭘? 되묻자 그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내가 뭘 하든 의심부터 하잖아. 그 말은 사실을 뒤집는 기술이었다. 의심받는 사람은 피해자가 되고 의심하는 사람은 가해자가 된다.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당신이 숨기는 게 없으면 왜 이렇게 화를 내? 그 질문에 강준호의 얼굴이 굳었다. 너 지금 나 몰아붙이는 거야? 그날 밤 그는 서재에서 최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형,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 대화 속에는 단 한 번도 미안하다는 말이 없었다. 대신 관리, 대응, 이미지 같은 단어들만 흘러나왔다.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정리했다. 이제 이 싸움은 그냥 우리 둘, 부부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내가 모르는 새 판이 짜여진 전쟁이다. 나는 스스로가 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예전의 나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먼저 감정이 무너졌을 것이다. 분노하거나 울거나 따져 묻고 답을 요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감정은 여전히 안쪽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밖으로 꺼내 쓰지 않았다. 대신 그것을 눌러담아 반복 가능한 행동으로 바꾸고 있었다. 더 이상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다.
그의 말은 이제 사실이 아니라 자료였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단어를 쓰는지. 특히 그는 궁지에 몰릴수록 같은 표현을 반복했다. 조율, 아직 확정은 아니고 민석형이랑 이야기 중. 그 말들이 나올 때마다 나는 머릿속으로 작은 체크 표시를 했다. 그 속에서 나는 우연을 믿지 않았다. 대신 겹침을 보았다. 남편의 스케줄과 이설인의 스케줄은 이상하리만큼 비슷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방송이 없는 주, 콘서트 공백기, 갑작스럽게 생긴 지방 일정. 그 모든 공백이 같은 방향으로 흘러갔다. 달력을 나란히 펼쳐놓고 날짜를 하나씩 대조했다. 그러자 이제는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처럼 겹치는 지점들이 점점 선명해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조심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이미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최민석이 있었다. 최민석은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한 발짝 뒤에서 움직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존재는 더 위협적이었다. 그는 강준호에게는 형이었고 이설인에게는 믿을 만한 업계 사람이었으며 서윤에게는 중재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가 자신에게 하는 말과 강준호에게 하는 말이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 번 목격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직접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었다. 최민석은 문자나 메일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중요한 이야기는 언제나 전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졌다. 기록이 남지 않는 방식, 책임을 회피하기에 완벽한 방식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나에게 다시 연락해왔다. 형수님,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그의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마치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처럼. 괜히 마음 고생하지 마세요. 준호도 형수님 생각 많이 해요.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를 계속 확인하고 있구나. 나는 일부러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이제 좀 내려놓으려고요. 그 말에 그의 눈빛이 아주 잠깐 풀렸다. 그 미세한 변화가 나에게는 충분한 신호였다. 이설이는 생각보다 훨씬 계산적인 사람이었다. 난 그녀의 인터뷰와 방송 발언, SNS 글들을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며 그 사실을 확인했다. 이설이는 언제나 자신을 상처받기 쉬운 사람으로 묘사했지만 동시에 절대 주도권을 놓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했다. 그녀는 내 남편인 강준호와의 관계를 숨기면서도 완전히 지우지는 않았다. 사진 속 반지, 유리창에 비친 실루엣, 일정에 대한 애매한 암시, 그것들은 들키기에는 충분히 애매했고 모르는 척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이었다. 나는 그 이유를 곧 이해했다. 이설이는 관계가 공식화되지 않더라도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었다. 그건 사랑이라기보다는 확인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 확인 욕구는 내가 설계할 함정의 핵심이 되었다. 나는 무언가를 폭로하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먼저 상대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상황을 만들기로 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나 요즘 좀 생각이 많아. 강준호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무슨 생각? 우리 정리해야 할 것도 있는 것 같아. 일부러 모호한 말을 하였고 그 모호함이 오히려 남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날 밤 남편은 약속이 있다며 집에서 나가 최민석을 만났다. 그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나간 뒤 집안의 고요함 속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고요함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설인의 SNS에 새로운 글이 올라왔다. 조금 더 노골적인 암시, 조금 더 과감한 사진. 나는 그 모든 것을 차분히 저장했다. 이제는 캡처하는 손도 떨리지 않았다. 결정적인 계기는 생각보다 단순했다.
강준호와 이설이는 너무 오래 같은 방식으로 움직였고 그 방식에 익숙해져 있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그 아둔함이 이제는 내가 짠 판 안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호텔, 스튜디오, 지방 공연장, 늘 비슷한 동선, 늘 비슷한 시간대. 나는 그중 하나를 골랐다. 그리고 그 일정이 확정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최민석에게 말했다. 민석 씨 말대로 저도 이제 준호 일에 개입 안 하려고요. 그 말은 판을 여는 열쇠였다. 그날 밤 나는 주차장에 앉아 있었다. 차 안에서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남편과 이설인이 함께 나오는 장면은 생각보다 담담했다. 손을 잡지도 키스를 하지도 않았다. 그 대신 둘은 너무 자연스러웠다. 오래된 연인처럼 설명이 필요 없는 거리로 걷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너넨 이제 끝이다. 서두르지 않았다. 모든 자료를 하나로 엮었다. 날짜, 장소, 카드 내역, 스케줄 공백, 제3자의 개입 흔적.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진실은 한꺼번에 터뜨리면 흩어진다.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드러내야 한다. 우선 첫 번째 돌을 던질 준비를 했다. 그리고 그 돌은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나는 폭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 단어는 너무 즉각적이고 너무 감정적이며 무엇보다 상대에게 반격할 시간을 준다는 단점이 있었다. 내가 원한 것은 반격이 아니라 회복 불가능한 그들의 붕괴였다. 그래서 나는 가장 작은 단서부터 세상에 흘려보내기로 했다. 이름도 얼굴도 없는 상태로, 그러나 패턴만은 분명하게 보이도록. 처음 등장한 것은 익명의 글이었다. 특정 배우의 이혼 시점과 특정 가수의 일정 공백이 반복적으로 겹친다는 내용. 행사가 취소되었다고 알려진 날마다 실제로는 같은 도시의 같은 호텔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업계 관계자 한 명의 이름. 이름은 실명이 아닌 이니셜로만 남았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연예계에 떠도는 소문은 늘 그랬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 글 아래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수정되지 않은 캡처 이미지들이 차분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감정은 없고 해석도 없었다. 오직 사실의 나열뿐이었다. 사람들은 그 글을 읽으며 분노하기보다는 먼저 고개를 갸웃했다. 이거 좀 이상한데? 균열은 그렇게 시작됐다. 남편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최민석은 그에게 말했다. 이 정도는 늘 있어. 잠깐 시끄럽다 말 거야. 남편은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것이다. 그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를 이미지 관리로 넘겨왔고 이번 역시 그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넘어가려 했다. 공식 입장은 내지 않았고 인터뷰도 피했다. 침묵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침묵은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다. 며칠 뒤 두 번째 글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카드 결제 내역과 이동 동선이 추가되어 있었다. 추정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름을 대입하기 시작했다. 그제야 남편은 불안해졌다. 그의 말투가 바뀌었고 집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이거 누가 하는 짓인지 알아?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난 모르겠어. 그 대답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서유는 누군가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이미 흐름이 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남편은 밤새 잠을 뒤척였다. 휴대폰을 쥔 손에서 땀이 났고 알림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섰다. 그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침묵 뒤에 이어질 판단이었다.
연예계는 언제나 그렇게 사람을 버렸다. 불륜녀 이설이는 다르게 반응했다. 그녀는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강준호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여론의 흐름, 팬들의 반응, 업계 내부의 기류, 그 모든 것이 빠르게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먼저 움직였다. 눈물의 사과문. 사실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리고 빠지지 않는 문장. 저 역시 많은 부분에서 속았던 피해자였다. 그 사과문은 계산적이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책임을 분산시키는 방식.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동정했다. 그래도 여자 쪽도 상처받았겠지. 하지만 그런 여론은 오래가지 않았다. 곧이어 공개된 추가 자료들 속에서 그녀의 선택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결정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같은 호텔, 같은 날짜, 같은 선물,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그녀는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동정은 분노로 바뀌었다. 착한 이미지로 쌓아온 시간은 그만큼 빠르게 무너졌다. 사람들이 가장 분노한 지점은 바로 여기였다. 모든 구조의 중심에 있었던 최민석. 그는 누구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 깊이 개입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끝내 기사 제목에 오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지시는 구두였다. 모든 조율은 조언의 형태였고 모든 책임은 항상 다른 사람의 선택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남편 강준호가 흔들릴 때 그는 말했다. 결정은 네가 한 거야. 이설인이 불안해할 때 그는 말했다. 난 그냥 업계 선배로서 조언한 것뿐이야. 그리고 나에게는 끝까지 이렇게 말했다. 형수님, 저는 그저 가정을 지켜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 말은 틀리지 않았다. 그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자리였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최민석은 여전히 업계에 남아 있었다. 다른 연예인의 옆에서 다른 문제의 중재자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분노했다. 왜 저 사람은 멀쩡해? 제일 나쁜 사람은 빠져나갔잖아. 맞았다. 그는 빠져나갔다. 그리고 그 분노는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았다. 이제는 전 남편인 강준호는 결국 공식적으로 은퇴를 발표했다. 그 이유는 늘 같았다. 가족을 위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 위해. 그 문장은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았다. 제작사들은 조용히 손을 뗐고 방송국은 연락을 끊었다. 그리고 강준호는 여러 업체와 방송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400억대 이상으로 지불해야 한다. 이것이야말고 그에게 내리는 첫 번째 몰락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었지만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망각이었다. 이것이 그에게 내려진 두 번째 몰락이다. 그는 더 이상 이야기되지 않았다. 연예인에게 그것은 가장 완전한 퇴장이었다. 나와 나의 아이가 없는 텅 빈 집에 남은 그는 이전과 달랐다. 말수가 줄었고 눈빛이 흐려졌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벌을 받는 게 아니다. 그냥 자기가 만든 세계에서 쫓겨난 것뿐이다. 모든 것이 지나간 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다. 인터뷰도 해명도 폭로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나의 역할은 이미 끝났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가끔 나에게 물었다. 후련해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후련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명해졌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고, 과민한 것도 아니었고,
혼자 상상 속에서 괴로워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연예인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나는 자기 삶의 중심으로 돌아왔다. 온전한 나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가장으로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도 이 사연처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지내고 계신지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께 한 줄기 등불이 되었길 바랍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